비하인드 차이나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하면 최고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무위원 중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윤캉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위원 이러면 혹시 민주평통 자문위원쯤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이 다른 거죠.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청취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최고 지도부를 말합니다. 예. 현재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7명이고요. 전임 후진타오 주석 때는 9명이었는데 전임 후진타오 주석 때 상무위원이었던 이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대한 공식 조사 방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최고 지도부 일원인 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의 관례가 깨진 것입니다. 예. 신중국 역사에서 지도부 가운데 류사오치 주석이나 자오지양 당 총서기 등 최고 지도부가 낭만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유를 제한당했을 뿐이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상무위원을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산당 핵심 내부의 권력 투쟁을 외부로 알리지 않겠다는 이런 방침과 함께 무엇보다 공산당 권력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묵계가 이번에 깨진 것입니다. 공산당 일당이 이제 지휘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그 내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고 상무위원들은 이제 형사처벌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관례란 말이죠. 네. 예. 그걸 깨면서까지 저우융캉에 대해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까? 배경이 뭡니까? 우선은 중국 공산당 이 내부 권력의 역학구도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집권 2년 차를 맡고 있는데 그 시 주석의 권력 강화 작업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최고 지도부 처벌 선례를 남기는 것은 자칫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패로부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역공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최고 지도부 보호 묵계를 깼다는 것은 그만큼 시 주석이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내부 단속에 쓰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반부패 운동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반부패 운동은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자신의 권력 강화에 이용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개혁개방 30년을 추진해오면서 이 누적돼온 적폐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패 일소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논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 주석이 공언했던 것과 달리 호랑이는 잡지 못하고 파리만 때려잡는 적당한 선에서 그칠 경우에 일반 중국 인민들은 시 주석의 이 반부패 운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국 상무위원도 예의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부 단속 또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저우융캉 처리를 결정한 측면도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내칠 정도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칼날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저우융캉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저우융캉에 대한 사법 처리가 결정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이 걸린 그 원인은 가장 큰 걸림돌은 저우융캉의 비리를 캐고서 그 관계된 인맥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실 중국의 전직 최고 지도자들까지 연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을 발탁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까지 이끌어준 사람은 대표적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정칭웅 전 부주석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쩌민과 정칭웅은 지난 20년간 중국을 주물러왔던 상하이방의 대부들로서 사실 시진핑 주석이 대권을 잡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또 저우융캉은 공안과 사법 분야를 모두 관장하는 정법위원회 서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부의 이 내밀한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런 점들 때문에 저우융캉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원로들 내부에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급의 경우는 저우융캉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자 하는 이런 묵계가 맺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우융캉에 보건관 건물이 추가로 건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와 통일전선 공작부장이 다음 타겟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떠돌고 있고요. 하지만 최고 지도부 내부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공산당 지배구도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을 해봅니다. 김성경 특파원이 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 저우융캉의 비리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방송의 여자 앵커들을 뭐 거느리고 살았다 이런 게 화제가 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지금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네, 중국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에 우선 올라온 반응들을 보면 이 저우융캉을 부패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법처리를 환영하고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보는 일반 시민들은 말하기를 꺼려하면서도 이 공산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니겠냐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저우융캉 사건은 일부 시민들의 평가대로 권력 투쟁의 산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 중국 사회 변화의 큰 흐름에서 보면 중국이 인치에서 법치로 변화하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중국 사회가 변화하는 커다란 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런 관례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관례가 깨진 혁신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직에서 잘못했더라도 퇴직하면 죄를 묻지 않았는데 이런 관례 역시 깨졌고요. 또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던 관행들, 이를 여기에서는 회색부패라고 부르는데 또 공무원들의 특권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철폐됐습니다. 물론 아직 미진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패 척결을 이렇게 요란하게 전쟁하듯이 하지 않아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회가 점차 시스템에 움직이는 사회로 중국도 탈바꿈하는 것은 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사중전회를 오는 10월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주제를 의법치국, 법에 따른 국가 통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중전회에서 사법개혁안을 구체화해서 법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경 베이징 특파원이었습니다.